있어요. 이게 참 웃긴 규정이었는데, 계부하고 계모 있잖아요. 계모 있잖아요. 그럼 계부하고 계모께서 그죠? 나의 부모님이 직계존속하고 그러니까 새로 재혼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헌시짝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본 공제가 안 됐다고 2019년도에는. 그죠? 와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직계존속 사후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뭡니까? 만약에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뭐야? 포함하는 걸로 우리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죠? 약간 문헌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실적으로 원체 뭐예요? 이렇게 뭐 재혼 가정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혼하고 뭐 사후 그러니까 사별하고 이렇게 재혼하신 분도 많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약간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양가족이 이제 범위가 형성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점이 이런 부양가족이라 해서 다 공제해 주느냐, 150 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 기본 공제가 되려면요 연령하고요 두 가지. 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연령하고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만족해. 엔더 요건이에요. 이거는 엔더 요건이죠, 그죠? 엔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죠. 연령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이게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야? 총급여만 있다라면 총급여기 500만 원 이하는 뭡니까? 인정하는 여기 이제 예외가 되죠. 여기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모두 만족했을 때 150 공제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 직계존속은 나이가 보니까 직계비속은 20세 하고 직계존속은요 60세 이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양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와 은퇴자라고 보는 사고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있죠 가족 중에서 이 나이가 안 맞으면요 그래서 기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아니지 나이에 있는 가족들은요 그냥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 거죠. 부양받지 말고 네가 일해가 돈 벌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장 있죠 대표적인 애매한 자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려고 뭐야 그저 대학생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고 지금 대학교 대학생이다. 나이는 20세가 그죠 25이다. 그럼 얘는 학교 다닌다고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죠? 걔는 매일 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기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형제자매는요 이렇게 되든 한쪽은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형제자매가 너무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이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인데 얘는 뭐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여기 나중에 사원 등록을 치면은 여기 보시면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0세, 60세에 불구하고 위탁아동은요 18세 미만이라고 아동이어야 되면 그죠? 우리 지금 민법 개정에 따라 지금 투표권이 뭐예요? 18세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 18세 미만해야지 아동이라고 보는 거고 18세 이상은 아동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이는 다 됐잖아요. 규명이 됐죠?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나이를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나이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속자라 생각하고 배우자를 나이 요건을 만약 건다면 기본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면 소속자가 만 60세 이상의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만 20세 이하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배우자는 오로지 뭐만? 돈을 버는지만 따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둡니다. 장애인은 나중에 보시면요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 하면 앞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연령을 뭐예요?
만 19세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장애인 딱 놓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 제시되는 나이에 불구하고 무조건 만 19세? 이렇게 되면요. 나이 요건이 된다는 걸, 그죠? 나이 요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다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 요건 할게요. 소득금액 요건은 요거잖아요. 제일 밑에 이하에서 보게 될 거야. 제일 밑에서 좀 보고 올라갈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아니야,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우리 일단 소득금액 말고 배우자는 보세요. 나이를 안 따지고 거주자의 배우자, 법률적 배우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령 안 따진다. 그 다음에 당해, 그죠? 이 부양가족은 당해 거주자, 배우자 포함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직계존속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혼은 안 돼요. 사실혼 하는 분, 특히 직계존속에 사실혼 하시는 분 많아요.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하면은 유산 때문에 싫어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그죠? 법률적인 나의, 그죠? 부모님이 안 되거든요. 계모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형식적인, 그죠? 사실혼은, 그죠? 제외한다. 그분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혹한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그죠? 계부, 계모를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가신 후도 계속 부양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죠? 그래서 기본공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난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직계비속이잖아요.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고 입양자는 되는데 오부자식도 뭡니까? 포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배워야 돼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일단 밑에 거 볼게요.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도 되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되잖아요. 나의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되는 사람인데 시험에 안 나오고 왜? 위탁 아동은요. 6개월 이상 길러준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요. 직계비속과 입양자, 요 밑에 단서가 세무일급은 잘 나와요.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 있죠?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이도 될 수 있잖아요. 직계비속은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의 배우자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 며느리도 되고 사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저 큰애를 애가 결혼을 19세에 결혼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19살에 있죠. 결혼해서 동갑끼리 결혼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관행이 보통 시댁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들어와서 같이 그죠? 소득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산다 가정할게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19살 자녀가 있고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남자로 가정하면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며느리. 여자라면 뭐예요? 그죠? 사이가 되겠지만 하여튼 며느리라 가정할게요. 저는 남자밖에 없어서. 그죠? 사이를 생각해 볼, 그죠? 그 며느리가 있다. 그럼 며느리를, 기본공제를, 그러면 며느리는 아직 어리잖아요. 같이 학교 다니니까 학교도 보내주고 여기서 같이 기숙하고 생활을 한다 하면 며느리를 과연 기본공제가 될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될까 안 될까요? 며느리 안 돼요. 며느리 안 돼. 그죠? 며느리 안 됩니다. 며느리는 뭐 좀 가혹하게 얘기할게요. 가혹하게.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며느리는 내하고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그리고 또 며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혹하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순수적으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원칙이고. 그런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예, 맞죠. 요거를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가정하고 이 자녀의 배우자는 며느리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사이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과연 며느리가 기본공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두 내외 간에 한 명이라도 정상인이 있으면 안 해줘요. 이게 정상인 있잖아요. 정상인이 하나도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장애인 부부가 되게 많아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되게 있잖아요. 그 장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사기가 장애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면 아픈 곳을 건드리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경우에는 누구 하나라도 부양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뭡니까?
요 경우는 뭐야? 그죠? 나의 그죠? 기본 공제에 예외적으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직계비속, 입양자, 그 직계비속을 자녀라 생각하면 돼요. 자녀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라면, 그죠?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이죠 규정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왜 안 내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 경우를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양가족에 여기 한다라면, 그죠? 며느리가 만약에 둘 다 장애인에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집에 넣는다 하면 여기에 연말관계 번호가 몇 번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연말관계 번호가.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 나의 자녀의 배우자 있잖아요.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서 기본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은 직계비속이잖아요. 자녀. 근데 직계비속이 두 개인데 뭡니까? 4번을 제외한 직계비속이 뭐야? 바로 며느리. 그리고 5번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이제까지.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를 입력하는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5번. 그죠? 굉장히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또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요. 이거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소득금액까지 넘어서 그러면 다 했어요. 추가 공제하면 그러면 꽤 어려운 것들을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얘가 최고 어려워요.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뭐냐?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죠? 나이에 관계된 건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범위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별거하는 거. 원칙은 뭐냐면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주민등록부상에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별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물어봐요. 떨어져 있다면 같이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요. 여러분들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는요. 떨어져 있더라도 외국에 있더라도 당연 부양가족으로 간주해 줍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아기가 캐나다 가고 배우자가 따라가요. 그럼 나는 뭐가 되죠? 기러기는 뭔지 알아요? 갈 수 있으면 기러기단 말이에요. 못 가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면. 기러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쪽에 나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한번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기러기라고요. 돈이 들어서 나 못 가나 아빠를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아빠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그 관심이 없구나. 우리 나이 때 대단히 유행했어요. 애들을 한번 그죠? 1년 홈스테이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되게 유행했습니다. 못 보내면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 우리 둘째가 아빠 나는 왜 안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게 말이야. 이렇게 알지 않니? 뭐 이렇게 해서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입양자,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떨어져 있더라도 당연 뭐야? 부양한다고 보고 간주해 줍니다. 대신에 이혼한 배우자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우리 법에서 이혼하고 사별은 좀 달라요. 배우자가 이혼한 거랑 돌아가신 거는 좀 달라요. 다르게 좀 취급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있죠. 그 연말연재 법정 배우자가 아니면 그죠?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많이 또 그게 예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에 예를 내죠. 잘 넣어서. 쉽게 좋은 속 있죠. 부모님이 시골에 계세요. 그런데 물론 나이와 그죠?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이걸 인정합니다. 이 법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있죠.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그죠?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여기 나와요. 이 내국인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은 아예 안 되고 교포 같으면 아예 안 되고 영주권 얻으려고 아직 그 국적은 우리나라 내국인이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직계 존속. 이 경우에는요, 주거 형평상 별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거 형평상 별거해서 부양가족 간주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내국인이지만 외국에서 거주 이런 말이 있으면요, 부모님은 다 날려가지고 기본 공제가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제 잘 됩니다.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는요, 원칙적으로 있죠. 형제자매는 현실적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이 있다면 그 형제가 치약이랄지 질병, 근무 여건 때문에 뭡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뭡니까? 다른 데 있더라도 그걸 확인점만 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간주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상 우리 있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 정의가 소득자가 집에 왔어요. 애들하고 배우자는 캐나다가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형제가 있었는데 얘는 뭐야? 이제 좀 아파가지고 애긴데 그죠? 아파가지고 약간 있죠. 거기 병원 근처로 일시퇴근 한 거라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더라도 있죠. 다 전부 다 뭐야? 부양가족의 범위에 간주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제 시기는 뭐 가끔 출제되는데 이런 거야. 시험에서 사망한 날을 1월 1일로 내진 않아요. 왜 1월 1일 내지 않냐면 아버님이 계세요. 사망하셨어요. 근데 언제냐면 2020년도 1월 1일에 사망했다.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직구적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망을 언제 했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1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법은요. 사망일의 전일을 뭐예요? 사망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2020년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되니까 올해 있잖아요. 기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통 3일 이렇게 그래서 1월 3일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 뭐 사망일의 전일을 그죠? 우리가 사망한 날을 보니까 올해 기간에 1월 1일, 1월 2일 살아계셨잖아요. 그럼 기본공제 150 중에 365분의 2일 이렇게 합니까?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해당 과세 기간 중 해당되는 나이가 있죠. 나이랄지 요건이 만족하면 무조건 뭐야? 안 변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치유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보고요. 그다음 요거 마지막 볼게요. 먼저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나이는 안 따지잖아요. 비고에 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일용직 근로소득을 벌었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1,200을 벌었어요. 1,200을 벌었어요. 1,200.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 안 따지니까 소득금액 요건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소득금액 요건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됩니다. 왜냐면 일용직은 뭐죠? 분리과세 소득이죠. 여기서 우리 법은 이렇게 정해요. 소득금액 안에 뭐예요? 8종의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라고 규정하면서 이 소득금액 안에는요. 비과세 소득과 뭐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이런 걸로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그걸 제외한다는 거니까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소득금액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얘기하느냐? 사업소득금액을 얘기하느냐?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 법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의 정의는 종합소득금액이 6종이잖아요. 이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금액 플러스 뭐예요? 퇴직 및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배사 근영기 태양이라는 있죠. 8종의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다. 그죠? 근데 예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연말정산 대란 때문에 뭐예요? 예외적으로 그 부양가족이 총급여만 있다면 그래서 총급여만 있다면 500까지도 이하인 사람도 공제해주는 이런 예외적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지금 2달 근무했어요. 2달 근무해서 한 달에 250만 원 받았어요. 총급여. 2달이니까 500. 이렇게 해서 그만뒀다면요. 직전 연도에 있죠. 올해 과세 기간에 총급여는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10 받았으면요. 310 받았으면 총급여 600이니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배우자의 소득이 있죠. 일용근로소득이 1,200이래요. 그리고 총급여가 있죠. 상용직이 500이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왜? 일용은 빼고 그러면 그냥 상용직에 총급여 500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복권에 100억 당첨됐어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복권 당첨 소득은 불가세 소득이죠. 돈 받았을 때, 그죠? 그 과세 종결했기 때문에 여기 소득금액에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배우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100억 원. 그죠?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될까요? 됩니다. 왜? 분리과세 안 해요. 그게 뭐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도 안 해요. 일시적인 거 아니고 그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라는 우리는 소득금액 기준이죠. 상속 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8종이만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부양가족이 받는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은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법률을 행했을 때 세금을 내고 과세 종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저 난이도에 따라